시끄러운 음악, 독한 술과 향수 냄새에 머리가 윙윙 울렸다. 나는 나 같은 고3 학생에게는 완전히 낯선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스러운 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직감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내가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찾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바로 그 직감과 내가 우연히 보게 된 몇 개의 애매한 메시지들이었다. 그리고 그때 흐릿한 푸른 조명 사이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항상 빳빳한 정장을 입고 경영 윤리에 대해 말씀하시던 나의 아버지 김성호가 VIP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였다. 눈에 띄는 금발머리에 생기 넘치는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 나의 조용하고 우아한 어머니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숙여 테이블 위에 놓인 여자의 손을 찾아 단단히 잡았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바로 그 손. 내게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손. 내 세상의 견고함을 상징했던 그 손이 지금 낯선 여자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바의 모든 소음이 먹통이 된 듯했다. 내게는 오직 그 이미지, 우리 가족의 완벽한 그림을 수만 개의 조각으로 찢어버린 그 이미지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전 나는 완벽한 왕국에 살고 있는 왕자였다. 나의 아버지 김성호는 그 왕국을 맨손으로 일군 위대한 왕이셨다. 그는 존경받는 중견기업의 CEO였고 그의 성공 신화는 친척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여겨졌다. 서초구에 있는 우리 집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성체였고 나는 그 성체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다. 나에게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우상이었고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나 내주셨다. 내가 중요한 학교 발표를 앞두고 불안에 떨던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내 발표 자료를 검토해 주셨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진우야,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믿어야 한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의 묵직한 목소리는 내게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 완벽한 왕국의 여왕은 바로 나의 어머니 박은경이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공을 묵묵히 내조한 우아하고 현명한 분이셨다. 그녀는 우리 집을 언제나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처로 만드셨다. 수능 준비로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어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꿀차와 과일을 내 방 책상 위에 놓고 나가시곤 했다. 그녀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나를 감싸주었다.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굳건한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에 가까웠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최고의 팀이었다. 주말 아침이면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으셨고 어머니는 거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다. 이번 주 주주총회는 잘 끝났어요. 어머니가 물으면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물론이지. 당신이 골라준 넥타이 덕분이야.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내 친구들의 불안정한 가정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하곤 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이나 이혼의 위기 같은 것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나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좋은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왕국을 물려받는 것. 나는 그 길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세계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완벽했으니까. 하지만 완벽한 왕국이라 믿었던 나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은 소리가 아닌 냄새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것이 아닌 낯선 여자의 향기였다. 화요일 저녁이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회사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현관으로 그를 맞으러 나갔을 때 낯선 향기가 내 코를 찔렀다. 그것은 어머니가 선물하셨던 아버지의 묵직한 우디 계열 향수도 어머니의 우아한 플로럴 향도 아니었다.
그것은 싸구려 과일과 사탕처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한 향기. 우리 집의 고급스러운 공간에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향기였다. 나는 무심코 말했. 아빠, 향수 새로 사셨어요. 아버지는 순간 멈칫하며 약간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웃어넘기셨다. 아마 회식 자리에서 누구 냄새가 올맞나 보지. 하지만 그 향기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 회식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그는 항상 술기운과 그 달콤하고 역한 향수 냄새에 흠뻑 젖어 아주 늦게 귀가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신뢰 속에서 단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한숨을 쉴 뿐이었다. 당신, 회사 일이 요즘 너무 힘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재킷을 벗겨주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미소 속에 그녀가 애써 감추려는 어색한 기색이 서려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나의 의심은 더 이상 모호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 유형의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레스토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고 계셨다. 차의 블루투스 시스템에 연결된 아버지의 휴대폰이 중앙 콘솔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켜졌다. 차 안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유나예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짧고 적나라한 알림 메시지가 차 안의 모두에게 보였다. 어젯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Two-way. 한순간 고급스러운 차 안의 공간은 숨쉴 공기조차 없는 듯한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룸미러를 힐끗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움직임으로 서둘러 알림을 꺼버렸다.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려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영혼 없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스팸 문자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묵을 깨려 애쓰는 듯 바싹 말라 있었다. 요즘 정말 많이 오는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셨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어설픈 거짓말은 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망상에 빠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아니, 이번에는 아니었다. 증거는 바로 그곳에 명백하고 더럽게 존재했다. 이제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아셨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하는 새로운 공범이 되어버렸다. 그날 차 안에서의 끔찍했던 순간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전의 평화로운 침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맴도는 깨어진 침묵만이 남았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애써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지만 어머니와 나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둔 채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셨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옷을 입고 집안을 완벽하게 정돈하셨다. 하지만 그 가면 뒤의 고통은 숨길 수 없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눈 밑의 그늘이 날마다 짙어졌고 좋아하시던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다.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다가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결혼 전 아버지와 단둘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옛 앨범을 보고 계셨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어떤 통곡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내가 다가서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황급히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아, 그냥 옛날 사진들이 좀 있길래 정리하고 있었어. 아버지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남긴 균열을 수습하려는 듯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다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날도 아닌데 어머니에게 값비싼 핸드백을 선물했고 내게는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셨다. 하지만 그의 모든 친절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져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고 한 번은 특정 파트너와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파트너의 아내가 어머니와 통화하며 그날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 중이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듣고 말았다. 나는 이 숨막히는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 어머니의 침묵 속 고통과 아버지의 서툰 거짓말들을 모두 지켜보아야만 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입에 담는 순간 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무력감이 그리고 아버지의 계속되는 기만이 내 안에 무언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깨어진 침묵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유나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배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만 했다. Oba Sowan, ấp Sa Gúc những dấu chân trong bóng tối. 깨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아들로만 머물 수 없었다. 나는 행동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슬픔은 내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고 아버지의 뻔뻔한 거짓말은 내 안에 차가운 분노를 키웠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실체를,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의 지도를 내 손에 넣어야만 했다. 나의 위험한 탐정놀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의 차였다. 특히 모든 것을 기록하는 말 없는 증인 블랙박스. 아버지가 회사에 가시고 어머니가 외출하신 어느 평일 오후,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갑고 어두운 주차장의 공기가 내 폐부를 찔렀다. 아버지의 검은색 세단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보조키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아버지의 향수 냄새와 그 아래 희미하게 섞여 있는 그 낯선 여자의 달콤한 향기가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나는 그것을 노트북에 꽂았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채웠다. 대부분은 지루한 출퇴근길 풍경이었다. 나는 며칠간의 기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중요한 야근이 있었다던 지난주 목요일 밤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의 차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그 금발의 젊은 여자가 내렸다. 블랙박스는 그들이 차에서 내리기 직전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오빠.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 다음 주 내 생일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최고의 선물로 준비해뒀어.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남은 것은 확인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생일이라는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예상대로 지방에서 온 중요한 손님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수능 대비를 위해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그날 밤 나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왔던 바로 그 호텔 건너편 어두운 카페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아버지의 익숙한 차가 호텔 앞에 멈춰섰다. 아버지가 내렸고 잠시 후 한 여자가 택시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바로 유나였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한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냥 호텔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 상자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의 목을 껴안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함께 호텔 로비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근처 빌딩의 경비원이 나를 수상쩍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나는 황급히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것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완전하고 추악한 배신의 장면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나의 수사는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아버지가 선물한 보석, 그들의 비밀스러운 호텔, 그리고 어머니 몰래 키워온 그들의 관계. 이 끔찍한 진실을 가지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호텔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목격한 후 나는 며칠 동안 유령처럼 지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내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 유나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완벽했던 아버지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한번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목표는 그의 개인 노트북이었다. 그것은 블랙박스보다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을 터였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주말 저녁 외출을 하신 틈을 탔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 아이러니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의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마침내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유나라는 이름으로 온 이메일들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클릭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낸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호텔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메일 하단에 적힌 그녀의 전체 이름과 소속이었다. 이유나, YJ 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배우. YJ 엔터테인먼트. 아버지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아버지는 단순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에 이제 막 데뷔를 앞둔 어린 신인 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와 권력이 얽힌 훨씬 더 추악한 것이었다. 나는 이메일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값비싼 선물과 곧 있을 드라마의 주연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먼 사람처럼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오빠만 믿어요. 오빠가 나 성공시켜줄 거잖아. 그녀의 메시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넌 그냥 빛나기만 하면 돼. 아버지의 답장.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지위와 돈으로 젊은 여자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이용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나의 존경스러웠던 아버지는 이제 그저 어리석고 초라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의 정체, 그리고 이 관계의 추악한 본질까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한 변명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경멸과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남편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우리 집은 어머니의 생신 파티로 북적였다. 거실은 화려한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었고
어머니의 친구들과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고 계셨다. 그는 손님들을 환대했고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랑이 넘치는 눈빛을 보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 완벽한 가면무도회 같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진실을 손에 쥔 채 이 가면무도회를 끝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버지는 손님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아름다운 벨벳 상자를 열어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어머니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은경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대신 내 휴대폰을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에 연결했다.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진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대답 대신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TV 화면이 켜지고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노트북에서 찍어온 이메일 화면이었다. 발신자는 유나, 수신자는 나의 아버지, 김성호. 내용은 드라마 주연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다정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출장이라고 하셨던 그날, 아버지와 유나가 강릉 바닷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다음 사진. 호텔 앞에서 아버지가 그녀에게 보석 상자를 건네는 모습. 다음. 차 안에서 보았던 어젯밤 즐거웠어요 라는 메시지 화면. 방 안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행복의 미소는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완전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손이 방금 아버지가 걸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굴욕의 족쇄처럼 보였다. 권진우. 아버지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내게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그는 TV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가면은 벗겨졌고 추악한 진실은 모든 사람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났다. 파티는 끝났다. 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화면을, 그리고 남편을,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TV 화면이 꺼진 후 거실은 묘지 같은 침묵에 잠겼다.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다. 손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러운 시선으로 우리 가족, 이 비극의 주인공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굳어버린 사람들,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는 사람들. 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체면과 명성은 그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금 아버지가 걸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어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듯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박은경.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필사적인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이건 다 오해입니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장난을 좀 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연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고 그 눈빛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오해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당신이 내게 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당신이 저 어린 여자에게 사준 보석 상자 값보다는 비싼가요?
당신이 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보다는 가치가 있나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 말이 틀렸어요. 어머니가 비웃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청춘과 내조를 당연하게 여겼지. 그리고 그 성공으로 당신은 밖에서 젊은 여자를 샀어. 당신의 그 대단한 성공 신화의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명의 관객 앞에서 펼쳐지는 잔인한 공개 처형이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끔찍한 비극의 무대에 더 이상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것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었다. 아버지의 무너져 내리는 얼굴, 어머니의 얼음 같은 분노,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일이었다. 죄책감이 내 목을 졸랐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거실에는 우리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대는 끝났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할 것이라고, 내게 소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 손길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의 손길 같았다. 나는 폐허가 된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해와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의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나 자신의 침묵과 행동.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비극은 이제 막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격렬한 언쟁이 끝나고 거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 쏟아진 와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 그것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전쟁터 같았다.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바로 그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손길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 거실에는 오직 아버지와 나 두 사람만이 남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도 그를 떠날 수도 없었다. 나는 이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자 그 비극의 마지막 증인이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좀비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걸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침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쓰지 못할 바로 그곳.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가지들이 거칠게 여행 가방 안으로 던져지는 소리.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역사를 가방 안에 쑤셔놓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내려왔다. 그는 코트를 걸쳤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카리스마 넘치던 영화 감독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길을 잃은 패배자만이 서 있었다. 그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지내라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작게 부서진 고갯짓을 한번 하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 그 소리는 내 어린 시절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떠났다. 나는 폐허가 된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해와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의 신뢰. 어머니는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떠났다. 나의 완벽했던 왕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찬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몇 주 후 어머니와 나는 그곳을 떠났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우리의 삶을 상자에 담아내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공과 어머니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던 그 집을 떠나 도시의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다 보이는 영혼 없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나의 다정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자존심이라는 얼음 같은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둔 연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눈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나는 그녀가 식사를 거르지 않는지, 약은 제때 챙겨 드시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우리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보살핌을 받는 딸이 아니라 부서진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이름 없는 보호자가 되었다. 수능이 코앞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우리는 그날 밤의 비극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소진 이모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름들은 금기어였다. 붕괴의 여파는 학교까지 나를 따라왔다. 유명 영화감독의 아내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스캔들은 내가 속한 세계에서는 숨길 수 없는 가십거리였다. 며칠간의 결석 후 학교에 갔을 때 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복도를 걸어갈 때면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 같았다. 한때 나를 둘러싸고 제잘거리던 친구들은 이제 멀리서 나를 힐끗거리며 수군댈 뿐이었다.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을 때 나는 나를 모르는 척하는 동급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가은 걔네 엄마, 남편 친구랑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진짜 막장 드라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한지훈 감독이잖아. 얼마나 창피할까. 나는 그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 너무 깊은 상처는 때로는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어색하고 고통스러워졌다. 그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은아, 아빠다. 네. 괜찮니? 엄마는 괜찮으시고. 그냥 그래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말할 수도 그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침묵했다. 저 공부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 나는 아버지가 밉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나도 불쌍했다. 이 복잡한 감정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폐허 위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부서진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무너진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사방에서는 나를 향한 동정과 조롱의 시선들이 날아왔다. 나의 요새는 무너졌고 이제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홀로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만 했다. 계절이 바뀌고 내 삶의 풍경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다. 처음의 충격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고 그 자리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옅은 슬픔과 강철처럼 차가워진 체념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어색한 주말 오후와 어머니와 단둘이 하는 조용한 저녁 식사는 이제 나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나는 이 부서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 수용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 우정, 신뢰. 한때 내 삶의 지침이었던 그 모든 개념들은 이제 빛바랜 단어들에 불과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만든 영화들을 볼 수 없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의 작품들이 이제는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이 새로운 로맨스 드라마에 열광하며 주인공들의 사랑을 응원할 때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 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낭만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는 잠재적인 배신과 고통의 씨앗으로만 보였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내게 세상에서 가장 공허한 농담이었다. 소진 이모의 배신은 친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나는 학교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와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야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을 때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한때 나도 우리 엄마와 소진 이모의 관계가 그렇다고 믿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없었다. 모든 친절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미소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 충격은 나를 강제로 성장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지만 그것은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가시 돋친 꽃과 같은 강인함이었다. 수능 공부는 나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무기가 되었다. 높은 점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잿더미로부터 탈출하여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 나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이 나는 통제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내 안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소진 이모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잔인한 교훈은 인간은 누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일 수 있고 가장 견고해 보이는 관계조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함,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영원히 죽어버린 대가로 얻은 성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서지기 쉬운 유리성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 주위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을 차가운 돌로 된 벽을 쌓아 올린 생존자였다. 몇 년 후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맹렬하게 공부했던 시간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속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셨다. 그들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날 밤의 폭풍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났다. 소진 이모는 내 인생에서 유령처럼 사라졌다. 아버지는 영화감독으로서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으셨다. 우리는 가끔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나누는 조금은 서먹한 부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도시에서 낡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다. 화려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책 먼지를 털어내는 한결 평온해 보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우리는 서점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공부는 할만하니? 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네, 그럭저럭요. 내가 대답했다. 엄마는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조용하고 좋아.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거든.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안도감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내가 불렀다. 후회하세요? 어머니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창밖의 잿빛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다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너를 잃을 뻔했던 걸 후회해.
그녀가 말했다. 내 고통 속에 갇혀서 내 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 그게 제일 후회돼. 그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용서했을까? 아마도 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그녀를 그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약함을.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의 무심함이 아니라 그 또한 이 비극에 상처 입은 생존자라는 사실을.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나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었다. 가족이란 나에게 더 이상 완벽한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흠집투성이에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후에도 그 파편들을 주워 담아 다시 무언가를 지어 올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어머니의 손 위로 내 손을 포겠다. 저도 미안했어요. 엄마.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으로 내 앞에서 소리 내어 우셨다. 그리고 나도 함께 울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아온 정화의 눈물이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보았다. 나의 완벽했던 요새는 무너졌고 그 폐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 폐허 위에 나 자신의 집을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조금은 서툴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진실된 재료들로 오직 나 자신만의 집을.